나는 이미 결혼했고 내가 결혼한 여자는 살아 있습니다. 우드 목사님은 저 집에 로체스터 부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괴상한 미친 사람이 감시하에 간호를 받고 있다는 풍문은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나의 이복 여동생이라는 말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내가 버린 정부라는 소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비로소 말하지만 그녀는 내가 15년 전 결혼한 버더 메이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수족을 떨며 얼굴이 하얀 남성으로서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저 용감한 신사의 여동생입니다. 기운을 내게, 딕. 나를 무서워할 것 없어. 자네를 때리느니 차라리 여자를 때리겠네. 버더 메이슨은 미친 여자이며 3대에 걸쳐 백지와 광인이 태어난 광기가 있는 가문의 딸이지요. 그라울인 그녀의 어머니는 미친 데다가 술주정뱅이였지요. 그녀의 딸과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가정의 비밀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버더는 효녀답게 어머니의 두 가지 점을 다 물려받았어요. 나는 매력 있는 상대를 골라 잡은 셈이지요. 순결하고 영리하고 정숙한. 내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한 장면을 겪었지요. 내가 겪은 훌륭한 경험을 알아준다면 좋으련만. 그러나 이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브리거즈, 우드 목사님, 메이슨. 우리 집으로 가서 풀 부인이 간호하고 있는 소위 내 아내를 만나주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여자와 속아서 결혼했는가를 알아주길 바라며, 아울러 내가 계약을 폐기하고 인간다운 공감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를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아가씨는. 그는 나를 쳐다보더니 말을 이어갔다.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구역질나는 비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아가씨는 모든 것이 공정하고 합법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지, 이미 고약하고 미치고 야수가 된 여인과 결혼했던 가련한 남자의 사기 결혼의 함정에 빠진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모두 와주세요. 나를 따라서. 아직껏 나를 꼭 붙잡은 채 그는 교회에서 나왔다. 세 남자가 그의 뒤를 따랐다. 현관 앞에는 마차가 놓여 있었다. 마차는 마구간으로 가져다 둬. 존, 오늘은 필요 없으니까. 로체스터 씨는 쌀쌀하게 말했다. 우리가 문에 들어서자 페어팩스 부인, 아델르, 소피, 그리고 리이어가 다가와서 축하의 인사말을 하려고 했다. 물러간 모두들, 축하는 필요 없어. 축하가 필요한 것은 누구야? 나는 아니야. 축하는 이미 15년이나 늦었어. 주인이 외쳤다. 그는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남자들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다. 우리는 2층 계단을 올라 복도를 지나서 3층으로 갔다. 낮고 검은 문이 로체스터 씨의 열쇠에 의해서 열려졌다. 커다란 침대와 그림이 새겨진 장이 놓여 있고 벽걸이가 걸려 있는 방으로 우리는 안내되었다. 이 방을 기억하고 있겠지, 메이슨. 자네가 몰리고 찔린 곳이 여기니까. 안내자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그가 벽걸이를 걷자 두 번째 문이 보였다. 이 문도 열었다. 창이 없는 방에는 높고 튼튼한 난로마기로 둘러싸인 벽난로에서 불이 타고 있고, 창에는 세 줄로 등잔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레이스 푸울이 벽난로에 몸을 굽히고 남비에 무엇인가를 끓이고 있었다. 방 저쪽 어두운 구석에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 하나가 보였다. 그것이 야수인지 인간인지 얼핏 봐서는 아무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내 발로 걷는 것 같았는데 야수처럼 달려들기도 하고 으르렁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몸에는 옷을 걸치고 거센 갈기털 같은 수치 짙은 반백의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이 보였다. 잘 잤어, 폴. 별일 없어. 환자는 오늘 어떤가?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주인의 물음에 푸울 부인은 화를 내긴 하나 아직 난폭하게 굴지는 않는다고 공손히 대답했다.
끓는 냄비를 조심스럽게 벽난로 위에 올려놓으면서 그레이스가 대답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나운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녀의 호의적인 보고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옷을 입은 하이에나가 일어나서 뒷발로 섰다. 그레이스가 피하라고 모두에게 소리쳤다. 광희는 울부짖었다. 흩어진 머리카락을 가르고 방문자들을 험상스럽게 바라봤다. 나는 그 자줏빛 들뜬 얼굴이 기억났다. 푸올이 앞으로 다가섰다. 물러서라고 말하며 로체스터 씨가 그녀를 옆으로 밀어제치면서 말했다. 지금 칼은 가지고 있지 않겠지? 나도 조심하고 있어. 뭘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활하거든요. 인간의 지혜로는 감춘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메이슨이 자기네들은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변호사에게 속삭였다. 마음대로 하라고 그의 매부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바로 그때 조심하라는 그레이스풀의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렸다. 세 사람은 동시에 뒤로 물러섰다. 로체스터 씨는 자기 등 뒤에 나를 감싸주었다. 광희는 달려들어서 그의 목을 힘껏 쥐고 뺨을 물었다. 두 사람은 맞붙었다. 그녀는 신장이 남편과 비슷한 데다 몸집도 거대했다. 싸우는데도 남자 못지않은 실력을 보였고 골격이 건장한 그를 몇 번 질식시킬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급소를 찔러서 상대방을 해치울 수 있었으나 때려눕힐 생각은 없고 다만 맞잡고 씨름을 할 뿐이었다. 마침내 그녀의 두 팔을 눌렀다. 그레이스 푸올이 끈을 주자 뒤로 그녀의 팔을 묶고 옆에 있던 또 하나의 끈으로 의자에 결박했다. 이 작업은 그녀의 비명과 격렬한 충돌 속에 이루어졌다. 그러고 나서 로체스터 씨는 구경꾼 쪽을 씁쓸하고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봤다. 이것이 소위 나의 아내입니다. 내가 즐길 수 있는 부부간의 유일한 포옹이죠. 그리고 심심풀이로 하는 애무랍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와 결혼할 생각을 한 것이죠. 지옥의 어귀에 엄숙한 태도로 조용히 서서 악마가 날뛰는 것을 침착히 보고 있는 이 젊은 아가씨와 말입니다. 지독한 스튜를 먹고 난 후에 입가심으로 이 젊은 숙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브리즈고 그들의 차이점을 봐주세요. 이 맑은 눈과 저 충혈된 눈을 비교해보세요. 이 조그만 몸집과 저 뚱뚱한 체구를. 그러고 나서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님과 법을 다루는 당신이 나를 심판해 주세요. 다만 그대가 하는 심판에 자신도 심판받도다 하는 말씀을 잊지 마세요. 다들 나가주세요. 나는 이 보물을 잠가둬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방을 떠났다. 로체스터 씨는 그레이스풀에게 무엇인가 지시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뒤에 남았다. 변호사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아가씨는 이제 모든 비난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메이슨 씨가 마데이라로 돌아가서 이 얘기를 전하면 숙부님은 정말 반가워할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저의 숙부님을 알고 계시나요? 메이슨 씨가 알고 있습니다. 에어 씨는 오래전부터 헌샬에서 메이슨 씨 점포와 거래가 있었죠. 아가씨와 로체스터 씨 사이에 결혼 아기가 있다는 편지를 숙부님이 받았을 때 마침 메이슨 씨는 자마이카로 돌아가던 길에 건강 회복을 위해서 마데이라에 체류하고 있었죠. 그때 에어 씨가 그에게 편지 내용을 말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의뢰인이 로체스터라는 신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을 숙부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가씨도 상상하다시피 메이슨 씨는 놀라고 당황해서 진상을 털어놨던 것입니다.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우나 숙부님은 지금 병석에 있습니다. 병의 성질과 진행 상황으로 봐서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함정에 빠진 아가씨를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이 영국으로 달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메이슨 씨에게 일각의 지체도 없이 허위 결혼을 저지하도록 부탁했던 것입니다. 숙부님은 메이슨 씨한테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했었죠. 나는 급히 서둘렀기 때문에 시간에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가씨도 잘된 일이라고 고맙게 생각하겠죠. 아가씨가 마데이라에 미처 도착하기 전에 숙부님이 돌아가시리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확실하지 않다면 메이슨 씨와의 동행을 권하겠으나 사정이 이렇고 보니 에어씨로부터 혹은 에어씨에 관한 소식이 있을 때까지는 이대로 영국에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메이슨 씨에게 물었다. 여기에 더 지체할 필요가 있을까요? 매우 불안스러운 음성으로 떠나도록 하자고 메이슨이 대답했다. 그래서 그들은 로체스터 씨와 작별 인사를 하지도 않고 그대로 홀문 밖으로 나갔다. 목사는 뒤에 남아서 그의 오만한 교구민인 로체스터 씨에게 두세 마디 훈계와 비난의 말을 했으나 그도 자기의 의무를 끝내자 떠나갔다. 그가 떠나는 소리를 들은 것은 내가 방으로 돌아와서 방문을 닫고 서 있을 때였다. 이렇게 모두가 떠나가자 나는 방문을 닫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빗장을 질렀다. 울지도 않고 탄식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기엔 나는 너무나 평온했다. 기계적으로 웨딩드레스를 벗고 어제 이것을 입는 것도 최후라고 생각했던 모직 가운을 입었다. 그러고 나서 앉았다. 기운이 없고 지쳐 있었다. 테이블에 팔을 기대고 그 위에 머리를 얹었다. 그러고 나서 생각에 잠겼다. 이제까지는 다만 듣고 보고 움직일 뿐이었다. 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녔을 뿐이다. 계속해서 속출되는 사건과 연이어 사실이 폭로되는 것을 지켜봤지만 이제는 나 나름대로 생각해봤다. 지극히 조용한 아침이었다. 미친 사람과의 사소한 장면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조용했다. 교회에서의 사건도 소란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경로에 폭발도 없었고 언성을 높여서 논쟁도 하지 않았고 다투는 일도 없었고 공방의 격돌도 없었고 눈물도 울음도 없었다. 두세 마디의 말로 평온하게 결혼에 대한 이의는 받아들여졌다. 로체스터 씨가 엄격하고 간단한 질문을 했으나 여기에 대한 답과 설명에 덧붙여 증거가 제시됐다. 솔직히 사건의 진실을 인정하는 말이 주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리고 산 증거의 현장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침입자들은 돌아가고 모든 것은 끝났다.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내 방에 있다. 외양으로 봐서 조금도 변화가 없는 그전 그대로의 나 자신이다. 아무것도 나를 해치고 상처를 내고 불구로 만들지 못했다. 그런데 어제의 제인 에어는 어디 갔는가? 그녀의 인생은 어디 있는가? 그녀의 앞날은 어찌 될 것인가? 열렬한 희망에 부풀었던 여인 제인 에어는 거의 신부가 될 수 있었는데 다시 차갑고 쓸쓸한 소녀로 되돌아갔다. 그녀의 인생은 퇴색되고 앞날은 황량한 것이었다. 크리스마스에 혹한이 한여름에 찾아왔다. 백설이 분분하는 12월의 폭풍이 6월에 몰아쳤다. 익은 사과에 얼음이 박히고 눈빠른 바람에 날리는 장미꽃을 짓밟아 버렸다. 풀밭과 보리밭은 하얀 보자기로 덮여 있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꽃이 만발했던 오솔길이 발자국이 없는 눈으로 덮여 길이 보이지 않고 12시간 전에 열대지방의 숲처럼 잎새를 나부끼고 향기를 뿜던 숲이 지금은 겨울철 노르웨이의 송림처럼 희고 황량하게 뻗쳐 있었다. 나의 희망은 송두리째 사라졌다. 하룻밤 사이에 이집트에 태어난 장자에게 내려진 재앙과 같은 것의 습격을 받은 운명이었다. 어제는 그처럼 꽃을 피우고 부풀었던 가슴 속의 희망을 돌이켜 생각해봤다. 이제 그 희망은 굳어지고 냉각되고 흙빛으로 된 시체가 되어 다시는 소생할 가망성이 없었다. 나는 또 자신의 애정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그것은 주인의 것으로 주인이 창조한 감정이었다. 이것은 차가운 요람 속에서 앓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내 가슴 속에서 떨고 있었다. 병과 고뇌에 사로잡혀 있었다. 로체스터 씨의 팔을 찾을 수도 없었고 그의 가슴으로부터 따사로움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나의 애정이 다시 그에게로 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랑은 상처를 받고 믿음은 파괴됐기 때문이다. 로체스터 씨는 내게 있어서 그 전에 로체스터 씨가 아니었다. 내가 생각했던 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나쁘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가 나를 배반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때묻지 않은 진실이라는 덕성이 그에 대한 나의 관념으로부터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그의 옆에서 떠나야만 한다. 그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지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그가 곧 나를 돈필드에서 내보내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는 나한테 진실한 애정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일시적인 정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벽에 부딪혔던 것이다. 그는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앞을 지나는 것조차 나는 무서워해야 할 것이다. 나를 보기가 그로서는 역겨울이라. 아, 왜 나는 그처럼 눈이 어두웠지? 내 행위가 어쩌면 그렇게 약했었지. 나의 눈은 감겨져 있었다. 소용돌이치는 암흑이 나를 감싸고 세상이 어둡고 소리내는 물결이 되어 다가왔다. 나는 자포자기 상태로 이완된 채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물 빠진 개울바닥에 누워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먼 산에서 홍수가 둑을 넘어서 흐르는 것이 들렸고 그 경류가 밀어닥치는 것을 느꼈다. 기운이 없었다. 죽기를 기다리며 헐떡거리면서 누워있었다. 단 하나의 관념이 내 몸에서 생명력이 있는 듯이 고동치고 있었다. 그것은 신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것은 소리나지 않는 기도를 자아냈다. 다음과 같은 속삭여야 할 말들이 광명이 없는 나의 마음속을 방황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입 밖에 낼 기운이 없었다.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환난은 다가오고 구원해 줄 이 없으니. 환난은 가까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신에게 기원도 하지 않았고 두 손을 모으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술을 움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다가왔다. 넘치는 기운으로 경류는 나를 향해 쇄도했다. 의지할 데 없는 나의 인생, 잃어버린 나의 애정,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소망, 짓밟힌 나의 성의, 이런 모든 의식이 묵직한 덩어리가 되어서 내 머리 위에서 힘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 괴로운 시간을 적절히 표현할 수는 없다. 진실로 홍수가 밀려와서 나의 영혼에 도달하도다. 나는 깊은 물에 빠져 홍수가 내 위를 지나도다 하는 장면 그대로였다. 오후 몇 시나 되었는지 나는 머리를 들고 주위를 살피다가 서쪽으로 기울어진 태양이 벽에 햇볕을 비춘 것을 보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마음에 물어봤다. 여기에 대한 내 마음의 답은 당장의 돈필드를 떠나라였는데 그것이 너무나 단호하고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귀를 막았다. 이런 말을 당해낼 만한 용기가 지금 내게는 없었다. 내가 에드워드 로체스터의 아내가 되지 못한 것은 나의 슬픔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이다. 라고 나는 단언했다. 화려한 꿈에서 깨어나 그것이 모두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것은 참을 수 있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두려움이다. 그러나 당장에 그의 곁은 떠나야만 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때 내 속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예언했다. 나는 자신의 결의와 대결했다. 앞으로 내 앞에 닥쳐올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차라리 내가 약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폭군이 된 양심은 정열의 목덜미를 쥐고 너의 작은 발은 아직 수렁에 빠져 있다고 비웃듯이 말하면서 자기의 무쇠 같은 팔로 너를 고민의 심연에 빠뜨리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나가게 해줘. 누가 나를 도와줘. 아니야.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자신이 하는 거야. 스스로 오른눈을 도려내고 자신이 오른팔을 절단하는 거야. 자신의 심장을 희생물로 삼고 자신이 사제가 되어 의식을 올리는 거야. 이처럼 냉혹한 재판관의 위협에서 오는 고독감과 이 같은 위압적인 목소리로 가득 찬 침묵의 공포를 느끼며 나는 갑자기 일어섰다. 곧바로 서자 현기증을 일으켰다. 흥분과 공복으로 병적 상태라는 것을 느꼈다. 그날을 아침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음식물이란 입에 들지 않은 셈이다. 이런 괴로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방 안에 있는데도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다든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라고 사람도 보내지 않고 심지어 아델루도 문을 두들기지 않을 뿐더러 페어팩스 부인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명이 버린 사람은 친구한테도 버림을 받는 법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빗장을 빼고 나는 방 밖으로 나왔다. 무엇인가 걸려서 넘어졌다. 아직 현기증이 나고 시야가 희미하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곧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대로 쓰러졌는데 쓰러진 곳은 마루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팔이 나를 붙잡았다. 얼굴을 들고 올려다보니 받치고 있는 것은 로체스터씨였다. 그는 내 방 밖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나오고야 말았군. 나는 여기 오래 앉아서 기다리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 죽음 같은 정적이 5분만 더 계속되었더라면 강도처럼 자물쇠를 부쉈을 거야. 그렇게 당신은 나를 피할 작정이요. 방 안에 숨어서 혼자 슬퍼하다니. 차라리 나한테 달려들어서 꾸짖어 줬으면 했어. 당신은 정열가거든. 한바탕 소동을 벌일 것으로 짐작했어. 뜨거운 눈물의 비는 이미 각오했던 바야. 다만 그것이 내 가슴에 뿌려지길 바랐을 뿐이야. 그런데 무정한 마룻바닥과 당신의 손수건이 그것을 받았어. 아니야, 내가 잘못이었어. 당신은 울지 않았어. 뺨이 창백하고 눈이 움푹 들어가긴 했으나 눈물 자국은 없어. 그러나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렸겠지. 제인, 왜 한마디 비난의 말이 없지? 신라라고 가슴을 찌르는 비난 말이야. 감정을 절단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비난을 하지 않아. 당신은 내가 앉혀놓은 대로 조용히 앉아서 다만 지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야. 제인, 나는 이렇게 당신을 상심시킬 생각은 아니었어. 딸처럼 귀엽게 자기 빵을 먹이고 자기 차를 마시게 하고 품에 안아서 기르던 새끼양을 잘못해서 도살장에서 죽인 사나이도 지금 나의 피나는 실책만큼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없을까? 나는 당장에 그 자리에서 그를 용서했다. 그의 눈에는 후회하는 기색이 짙었고 그의 어조에는 진실한 슬픔이 숨겨져 있었으며 그의 태도에는 남자다운 힘이 넘쳐 있었다. 뿐만 아니라 표정과 몸짓에 변함없는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용서했다. 그러나 말로 한다든가 표면에 나타낸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용서를 한 것이다. 당신은 나를 악한으로 생각하고 있겠지, 제인? 그는 괴로운 듯이 물었다. 내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얌전히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것은 나의 의지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간신히 그렇노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엄격하고 신랄하게 말해봐요.
참을 것 없어. 나는 지친 데다 기운이 없고 언짢기 때문에 화를 낸 기운도 없으며 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몸을 떨듯이 한숨을 짓고 나서 나를 안은 채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처음에는 어떤 방으로 나를 데려갔는지 몰랐다. 흐릿한 나의 시선에는 모든 것이 구름처럼 보였다. 비록 여름이기는 하나 내 방에서는 몸이 얼음처럼 차가웠기 때문에 이 방에 들어오자 불을 지핀 것처럼 훈훈하게 느껴졌다. 그는 나의 입술에 포도주를 가져다 댔다. 나는 그것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했다. 그리고 그가 권하는 것을 먹고 나니 정신이 들었다. 나는 서재에 있었다. 그의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바로 곁에 있었다. 심한 고통을 받지 않고 이승을 하직할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나는 생각했다. 그러면 나의 심금을 그의 것으로부터 절단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을 텐데 아무래도 그 이와는 헤어져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떠나고 싶지는 않아 떠날 수가 없어. 포도주를 좀 더 마시라는 그의 말을 따라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자 그는 테이블 위에 잔을 놓고 내 앞에 서서 주의 깊게 나를 쳐다봤다. 갑자기 그는 알 수 없는 소리를 외치면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지 돌아섰다. 그랬다가 다시 빠른 걸음으로 방 안을 걸어 되돌아왔다. 마치 키스라도 할 듯이 몸을 숙였으나 지금은 애무가 가당치 않을 때라고 생각했다. 나는 얼굴을 돌리고 그를 옆으로 밀어냈다. 그래, 제인. 알겠어. 버더 메이슨의 남편에게는 키스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내 팔에는 안길 사람이 있고 호응은 다른 사람에게 적당하다는 것이지? 어쨌든 내가 안길 여지도 없고 나한테 요구할 권리도 없어요. 어째서 그렇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필요 없어. 내가 대신 대답을 하지. 나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지. 내 말이 맞지?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나한테 대해서 몸서리치는 견해를 가져야만 될 거야. 즉, 당신은 나를 음모를 꾸민 방탕자로 간주해야 될 것이오. 일부러 마련해 놓은 함정에 당신을 끌어들이고 당신의 명예를 짓밟고 자존심을 빼앗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애정을 가장한 비열하고 저속한 방탕자라고 봐야 할 것이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오? 할 말이 없을 거요. 우선 당신은 지금 현기증을 일으키고 있어서 숨쉬는 것이 고작이오. 다음으로 당신은 아직 나를 비난하고 저주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게다가 눈물의 수문이 열려서 많은 얘기를 하면 그것이 넘쳐 흐를 지경일 것이오. 지금 당신으로서는 설복하고 비난하고 싸울 기분이 아닐 거요. 어떻게 행동할까 생각뿐이고 말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믿고 있어. 당신 기분을 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경계하고 있어. 나는 당신한테 거슬리는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은 했으나 목소리에 기운이 없어서 그 이상 계속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당신 말의 의미에서가 아니고 내 의미에 있어서 당신은 지금 나를 파멸로 이끌려는 것이오. 당신이 나를 결혼한 남자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해. 결혼했기 때문에 나를 피하고 멀리하려는 거야. 조금 전만 해도 키스를 거절했어. 나와는 완전히 관계없는 사람으로, 다만 아델르의 가정교사로 지붕 밑에서 살아가려는 거야. 만약에 내가 다정한 말을 한다 해도, 그리고 당신의 다정한 감정이 다시 나에게 쏠린다 해도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오. 자칫했으면 내가 저 남자의 정보가 될 뻔했어. 저 남자한테는 얼음이나 바위처럼 대해야지. 그래서 얼음이나 바위가 될 거야. 하고 말이야.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침착하게 말했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했어요. 따라서 나도 변해야만 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감정의 동요와 추억의 연상과 끊임없는 싸움을 회피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델레에게 새 가정교사를 구해주는 거예요. 아델레는 이미 학교에 가게 되어 있어. 그것은 이미 결정되었어. 그리고 소름이 끼치는 이 돈필드 저택에 대한 연상과 추억으로 당신을 괴롭힐 생각은 없어. 이 저주받은 곳, 하늘을 향해서 산송장의 무시무시함을 반사하는 거만하고 원만한 지붕.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악마의 대군보다도 더 지독한 진짜 악마가 살고 있는 이 좁은 돌지옥. 죄인 당신을 이곳에 둘 수 없어. 그리고 나도 여기 있지 않을 테야. 귀신이 나오는 집에 당신을 불러온 내가 잘못이었어.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이 집의 비밀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체 입을 다물고 있도록 해뒀었어. 게다가 그런 동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델레에게 가정교사를 구해주려고 해도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 그리고 그 광인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던 계획도 뜻대로 되지 않았어. 퍼언디인 장원에 이것보다 훨씬 인가에서 떨어진 곳에 오래된 집이 있기는 하나 숲속에 있으므로 건강상 좋지 않을 것 같아. 양심상 그것은 실천할 수가 없었어. 만약에 실천했더라면 안전하게 감출 수가 있었을 텐데. 아마 습기에 찬 벽은 곧 그 골치덩이를 나한테서 제거해 줬을 거야. 악당은 각기 자기의 악을 갖고 있게 마련인데 나의 경우에는 간접 살해조차도 할 수 없었어. 그런데 미친 여인을 당신 옆에 감춘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외투에 감싸서 유퍼스 나무 밑에 잠재우는 거나 다름없어. 그 악마의 근처에는 독이 흘러내리고 있었어. 언제나 그랬어. 이젠 돈필드 저택을 폐쇄할 작정이야. 현관에는 못질을 하고 아래 층창은 판자로 막을 생각이야. 그레이스 프란테는 연봉으로 200파운드를 줘 당신이 내 아내라고 부르는 그 무서운 여인과 같이 살게 하는 거야. 그레이스는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지 하거든. 그리고 그림스비 정신병자 수용소의 감시원으로 있는 아들을 불러오게 해서 같이 있게 할 작정이야. 그렇게 하면 그녀의 말상대도 되고 내 아내가 발광을 하면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을 거야. 악마한테 홀려서 밤중에 사람을 태워 죽이려 한다든가 칼로 자른다든가 뼈에서 살을 깎으려고 하는 등등해. 로체스터 씨 당신은 나는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그 불행한 여인에 대해서 털끝만치도 동정심을 가지고 있지 않군요. 다만 증오심과 집념이 깊은 반감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군요. 잔인해요. 그러니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제인, 당신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자신도 모르고 있어. 당신은 아직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녀를 미워하고 있는 것은 미쳤기 때문이 아니야. 만약에 당신이 미쳤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미워할 것 같은가? 물론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나를 모르고 있어.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당신 육체의 어떤 작은 한 부분도 나의 육체와 마찬가지로 소중하단 말이야.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미안가지로 소중해. 당신의 마음은 나의 보석이며 설사 그것이 깨진다 하더라도 나에겐 역시 보석이요. 당신이 미쳤다 하더라도 당신을 껴안을 것은 내 두 팔이야. 이것은 광인을 구속하는 복장이 아니야. 화가 나서 당신이 나를 붙잡는다 해도 그것은 나에게는 하나의 매력으로 생각될 거야. 그 여자가 오늘 아침에 한 것처럼 짐승처럼 덤벼들어도 나는 당신을 포옹으로 맞을 거야. 적어도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애모하겠지. 그 여자에게서 몸서리치며 도망간 것처럼 당신이 미워서 피하지는 않을 거야. 당신의 마음이 가라앉게 되면 나 이외에는 감시인도 간호원도 없을 거야. 당신이 나한테 미소를 보내주지 않는다 해도 나는 끈기 있게 당신의 눈을 바라볼 거야. 그런데 나는 왜 이런 망측한 생각을 하고 있지?
당신을 돈필드에서 떠나보낼 말을 하고 있었는데 떠날 준비가 다 되었어. 내일 아침이라도 떠나줘요. 이 지붕 밑에서 단 하룻밤만 더 참아주길 바랄 뿐이야, 제인. 그러면 이곳의 비참과 공포와는 영원히 작별이야. 갈 곳은 있어. 거기에는 증오할 추억도 반갑지 않은 침입자도 없고 그리고 허위와 비방이 없는 안전한 피난처야. 아델르를 데리고 가세요. 그 애는 당신의 말상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제인? 아델르는 학교에 보낸다고 하지 않았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간단 말이오. 그 애는 내 아이가 아니야. 프랑스 무이의 사생아야. 왜 그 애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아델르를 상대로 데려가라고 하는 거요? 당신은 은퇴할 뜻을 말했어요. 은퇴와 고독은 쓸쓸한 거예요. 당신으로선 지나치게 지루하실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해야만 하겠군. 당신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떠오르든 나는 개의치 않겠어. 당신도 나와 함께 고독을 같이 하는 거야. 이제 알겠어? 나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가 흥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으로 찬성하지 않는 표시를 하는 것조차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했다. 그는 방안을 빠른 걸음으로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한자리에 머물렀다. 한참 동안 험상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의 눈길을 피해서 난로를 응시하면서 침착한 태도를 가장하려고 했었다. 제인의 성격에 고장이 생겼군. 명주실 탈에는 지금까지 잘 풀렸지만 언젠가는 엉킬 것으로 짐작은 했어. 그런데 마침내 그렇게 됐군. 원통한 일이야. 분개할 일,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시끄러운 일이 생길 거야. 맹세코 삼손의 최후의 힘을 발휘해서 엉킨 것을 산산이 삼부스러기처럼 부수고 말겠어.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가 또 우뚝 섰다. 이번에는 바로 내 앞이었다. 제인, 그 이유를 듣겠어? 듣지 않으면 폭력을 쓸 거야. 그의 표정은 마치 참을 수 없는 속박을 끊어버리고 이제 막 무모한 행동을 자행하려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만약에 그가 다음 순간에 또 하나의 격렬한 충격을 받는다면 나로서는 그를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을 알았다. 현재가 그를 억압하고 제재할 수 있는 시간의 전부인 것이다. 뿌리치거나 도망치거나 무서워하는 동작을 보이기만 한다면 그때는 나의 운명은 정해졌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운명도. 나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지탱하는, 그리고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 자신의 내적인 힘을 의식했다. 이 운명의 갈림길은 위험한 것이나 전혀 매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마치 인디언이 통나무배를 타고 경류를 헤치고 갈 때의 기분과도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비틀린 손가락을 빼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하시고 싶은 말을 다 듣겠어요. 사리에 맞는 것이건 아니건 간에요. 그는 앉았지만 곧 입을 열지는 않았다. 나는 그동안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 나의 우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억지로 참았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대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오히려 좋으리라고 생각했다. 눈물에 그가 당황한다면 그것은 더욱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참기를 멈추고 마음껏 울었다. 그러자 곧 진정하라고 그가 간청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가 격한 감정으로 있는 한 그럴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나는 화를 내지 않고 있어. 다만 제인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을 따름이야. 창백한 작은 얼굴을
그렇게 굳히고 쌀쌀한 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참을 수가 없어. 자,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닦아요. 한층 부드러워진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가라앉은 것을 말해주었다. 그래서 나도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그가 머리를 내 어깨 위에 얹으려고 했으나 나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자기 앞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안 돼, 제인.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가? 당신이 소중했던 것은 단지 나의 지위와 나의 아내라는 신분뿐이었단 말이오. 이제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에 와서는 마치 내가 두꺼비나 원숭이라도 된 듯 나를 피하는 거야? 나의 전신경을 전율시키는 비통한 어조로 하는 이 말을 들으니 내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한단 말인가?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야만 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낸 곳을 치료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요. 전보다 더 많이 사랑해요. 그러나 그런 감정을 나타내거나 거기에 빠져 있을 수는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고, 제인? 어째서지? 나하고 함께 살며 매일 얼굴을 마주치면서 더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그렇게 냉정한 태도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면 당신을 화낼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 말해봐요, 제인. 내가 화를 내면 당신은 우는 재주가 있잖아. 로체스터 씨, 나는 당신 곁을 떠나야만 해요. 얼마 동안이나 필요하지? 2, 3분 동안 말이지. 머리를 매만지려고 그러나 약간 흩어져 있으니까. 아니면 세수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 얼굴이 달아올라 있으니까. 나는 아델로와 돈필드를 떠나야 해요. 일생 동안 당신을 떠나야겠어요. 낯선 사람들이 사는 낯선 곳에 가서 새 생활을 시작하겠어요. 물론 그래야지. 내가 그래야 한다고 말했잖아. 나와 헤어져야 한다는 미친 소리는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어. 내 몸의 일부분이 되겠다는 말이겠지. 새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야.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만들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나는 결혼하지 않은 몸이야. 당신을 로체스터 부인으로 만들겠어. 명실공히 당신과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이 향할 곳은 당신뿐이야. 남프랑스에 있는 내 집으로 당신을 데려가겠어. 지중해에 있는 하얀 별장으로 말이야. 거기서 행복하고 안전한 순수한 생활을 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유혹해서 악으로 이끈다든가 당신을 정부로 만들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말아요. 왜 당신은 머리를 옆으로 흔들지? 제인, 당신은 사리를 분별해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나는 또 미쳐버릴 거야. 그의 목소리와 손은 떨리고 있었다. 커다란 콧구멍은 벌렁거리고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다. 당신 부인은 살아있어요. 그것은 오늘 아침에 인정한 사실이에요. 내가 만약에 당신 말대로 같이 살게 된다면 나는 당신의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궤변이고 허위예요. 제인, 원래 나는 성미가 점잖지 못한 남자야. 당신은 그것을 잊고 있어. 나는 참을성도 없어 냉정하고 침착하지도 못한 남자야. 나와 당신을 위한 잡이라고 생각하고 손끝으로 내막을 짚어보고 얼마나 고동이 심한가 봐요. 그는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한테 내밀었다. 뺨과 입술에는 핏기가 가셔 잿빛으로 변했다.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가 이처럼 싫어하는 저항을 해서 그를 이렇게 동요하게 하는 것은 잔인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은 별 문제다. 인간이 최악의 궁지에 몰렸을 때
능동적으로 하게 되는 인간 이상것의 구원을 청했다. 신이여 도와주소서 라는 말이 절로 입에서 튀어나왔다. 나는 바보야.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서 아직 그 까닭은 설명하지 않았어. 그 여자의 성격이라든가 지옥과 같은 결혼에 얽힌 사정을 당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 그렇지. 제인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틀림없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될 거야. 내 손 위에 손을 좀 올려놔줘요, 제인.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만져봄으로써 당신이 옆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그러면 간단하게 진상을 말해주지. 들어주겠어? 좋아요. 몇 시간이라도 들어줄 수 있어요. 아니, 몇 분이면 돼. 나는 우리 집에서 장남이 아니고 나에게는 형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겠지. 페어팩스 부인한테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도. 그러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인, 아버지는 재산을 분배하지 않으려고 결심했던 거야. 재산을 나누어서 나한테 충분한 몫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 전 재산을 몽땅 나의 형인 롤런드에게 넘겨주기로 결심하셨지. 그러나 아들 하나가 거지가 된다는 것도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지. 그래서 나를 부자와 결혼시켜서 여유 있는 생활을 시키려고 했어. 마침내 나의 배우자를 찾아냈어. 서인도의 농장주이며 상인인 메이슨 씨는 아버지의 이 친구였어. 그의 재산이 거액이고 단단하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는 조사를 했어. 그래서 메이슨 씨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는 것을 알았고 또 딸에게는 3만 파운드의 재산이 상속될 예정이라는 말을 메이슨 씨한테서 듣고 아버지는 만족했지. 내가 대학을 마치자 이미 정해놓은 혼처에 장가들기 위해서 자마이카로 보내줬던 거야. 아버지는 그녀의 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만 그녀의 미모가 스페니시 타운의 자랑거리라고 했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어. 그녀는 블란치 잉그램처럼 키가 크고 머리는 검고 체구가 당당한 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녀의 가족들은 내가 명문가의 출신이라 나를 붙잡으려고 했고 그녀도 역시 그랬어. 아름답게 성장한 그녀의 모습을 여러 파티에서 나한테 보여주었어. 단둘이 만나는 일은 드물고 더구나 은밀한 말을 나눌 기회는 거의 없었지. 그녀는 나한테 교태를 부리며 내 마음을 사려고 온갖 매력과 재주를 발휘했어. 그녀와 사귀는 남자들은 그녀를 동경하고 나를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 나는 눈이 부시고 흥분되어 감정이 격했었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승이었기에 그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사교계의 어리석은 경쟁이라든가 젊음의 열망과 경솔과 맹목의 정신을 잃게 되면 아무리 어리석은 일이라도 저지르기 마련이야. 그녀의 가족은 나를 지켜올리고 경쟁자는 나를 화나게 하고 그녀는 나를 유혹하는 거야. 나 자신의 입장도 분별하지 못한 채 나는 이미 결혼한 몸이 되었어.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나 자신을 경멸할 수밖에 없어. 자신을 모욕하는 슬픔에 사로잡혀.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 알지도 못했어. 그녀의 성질 가운데 단 하나의 장점이라도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했어. 그녀의 마음이나 태도에서 겸손이나 자비나 정직이나 세련됨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 그런데도 나는 그녀와 결혼했던 거야. 나라는 인간은 야비하고 천한 두더지 눈을 가진 사내였어. 무슨 일을 저질러도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누구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지. 나는 신부어머니를 보지도 못했고 죽은 줄만 알고 있었지. 신혼여행을 끝내고 나서 비로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 어머니는 미쳐서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완전히 말을 못하는 백지였어. 또 하나 오빠가 있었는데 당신이 본 바로 그 사람이야. 나는 그녀의 온 가족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증오하나 그 오빠만은 미워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상냥한 마음씨를 갖고 있는 그는 불쌍한 누이 동생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고 한때 나를 충견처럼 따르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그도 미워하게 될 거야.
나의 아버지와 형 롤런드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 3만 파운드의 눈이 어두워서 계략을 꾸민 거야. 이것이 드러난 비열한 사실이었어. 그러나 그런 사실을 감춘 데 대해서는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아내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었어. 그녀의 타고난 성격이 나와는 다르고 그녀의 취미가 나의 비위에 맞지 않고 성품이 평범하고 저속하고 편협되고 높은 곳으로 지향되고 크게 뻗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그녀와 함께는 단 하룻밤이라도 아니 단 한 시간이라도 즐거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그리고 내가 어떤 화제를 꺼내도 당장에 그녀로부터 야비하고 캐캐묵은 대답밖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그리고 또 그녀가 과격하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화를 내고 그녀의 어리석은 억지 명령에 하인들이 당해 낼 수 없을 것이므로 조용한 가정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도 나는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어. 비난도 삼가고 불평도 하지 않았지. 후회와 증오를 조용히 씹으며 심한 반감을 억눌렀어. 제인, 이렇게 시시한 얘기를 자세히 해서 당신을 괴롭힐 생각은 없어. 해야 할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하지. 나는 위층에 있는 여자와 4년을 살았어. 그동안 그녀는 나를 무척 괴롭혔어. 그녀의 특성은 놀랄만한 속도로 성숙하고 발전했는데 악습은 자라서 확고부동하게 됐어. 아주 완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제지하려면 난폭하게 다루어야만 했는데 나로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 어쩌면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지능에 그런 엄청난 성벽을 갖고 있는지 그런 성벽 때문에 내가 받은 저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서운 것이었어. 악명 높은 어머니의 딸인 버더 메이슨은 나를 술주정뱅이에다 행실이 좋지 않은 아내의 남편으로 결박시켜서 온갖 소름이 끼치는 수치스러운 괴로움을 맛보도록 하였어. 그동안에 형이 죽고 4년 후에는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된 거야. 그런데도 가련하고 보기 싫을 정도로 궁핍했어. 일찍이 보지 못했던 야비하고 불순하고 타락한 인간이 나라는 인간과 결합되어 법률과 사회로부터 나의 일부분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어. 그리하여 어떤 법적 수속을 취해도 이것을 제거할 수 없게 됐어. 왜냐하면 의사들이 나의 아내를 정신병자로 단정 내렸기 때문이야. 그녀의 무절제로 인해서 정신병은 예상외로 급속도로 빨라졌어. 제인, 내 얘기가 듣기 싫을 거야. 기분이 좋지 않은 얼굴인데 못다한 얘기는 뒤로 미루기로 할까? 아니에요. 지금 전부 말해주세요. 당신이 정말 측은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인, 남을 측은하게 여긴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화가 나는 모욕적인 선물이요. 그런 자의 얼굴을 때리고 싶어. 그런 것은 냉정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짓 동정이야. 그것은 남의 불행을 듣고 느끼는 비열한 자기만족의 마음의 고통이며 불행을 참아온 사람을 무지하다고 경멸하는 마음과 혼합된 거야.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는 측은은 그런 것이 아니야. 제인, 지금 이 순간에 당신 얼굴에 가득 찬 감정은 그런 것이 아니야. 당신 눈에 넘치고 있는 것은, 당신의 뛰는 가슴은, 내 손 속에서 떨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다정한 당신, 당신의 측은한 마음은 사랑을 낳고 있는 어머니의 고통이야. 이 고통이야말로 신성한 정열을 출산하는 진통 그것이야.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어. 그 아이를 자유롭게 태어나도록 해요. 내 팔은 그 아이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얘기를 계속해주세요. 아내가 미쳤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인, 나는 절망의 낭떠러지로 다가섰어. 자존심의 부스러기만이 나와 심연 사이에 놓여 있었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나는 확실히 더러운 지옥에 쌓여 있었어. 그러나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게 보이려고 결심했어. 끝까지 그녀의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했고 그녀의 정신적인 결함과 관련을 맺지 않기로 했어. 그러나 사회에서는 나의 이름과 인격을 그녀의 그것들과 관련시키려고 했어. 그때만 해도 나는 매일 그녀의 얼굴을 보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지. 그녀의 입김이 내가 숨쉬는 공기에 섞여 있었어.
뿐만 아니라 한때는 내가 그녀의 남편이었다는 사실도 잊을 수가 없었어.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말할 수 없이 불쾌한 일이야. 그리고 그녀가 살아있는 한 나는 훌륭한 아내의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그녀가 나보다 5년 연상이긴 하나 정신은 박약할 망정, 몸은 건장해서 거의 나와 마찬가지로 오래 살 것이 분명했어. 그래서 26의 나이에 나는 희망을 잃어버렸어. 어느 날 밤 그녀가 지르는 비명에 잠이 깨었어. 의사가 미쳤다고 선언을 한 후에 물론 감금해 뒀었지. 무섭게 더운 서인도의 밤이었는데 그 지방에 흔히 있는 태풍 전야의 상태 같은 밤이었어. 침대에서는 잘 수가 없어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 공기는 마치 유황증기 같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모기가 날아들어와 방 안에서 음산한 소리를 냈어.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지진처럼 둔하게 울리고 해상에는 검은 구름이 덮였고 파도 사이로 지는 달은 장렬하는 포탄처럼 크고 빨간데 이런 분위기와 광경에 나는 육체적인 영향을 받았고 더구나 나의 귀는 계속 외치고 있는 미친 사람의 저주로 가득 차 있었어. 저주에는 악마의 증오 같은 더러운 어조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 진짜 매춘부도 그런 말은 하지 못했을 거야. 방이 두 칸이나 떨어져 있었으나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을 수가 있었어. 서인도 주택의 얇은 간막에는 늑대소리 같은 그녀의 외침을 완전히 차단하진 못했지. 이 생활은 지옥이야. 마침내 맘속에서 이런 말이 뛰쳐나왔어. 이것은 지옥의 대기이고 저것은 그 끝없는 심연에서 들려오는 소리야. 가능하다면 이곳에서 나 자신을 구출할 권리가 있어. 이 무서운 고민은 지금 내 영혼을 괴롭히는 무거운 육체가 없어지면 그와 동시에 사라지겠지. 광신자가 말하는 유황 불지옥이 나에게는 조금도 무섭지가 않아.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쁜 미래는 없을 거야.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서 신의 나라로 가게 해주소서.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니 장전된 두 자루의 권총이 들어있는 트렁크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물쇠를 열었어. 권총으로 자살할 생각이었지. 하나 그것도 그 순간뿐이었어. 정신이 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파괴의 의지와 계획을 세우게 한 절망적인 위기가 다음 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유럽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바다를 건너서 열어놓은 창으로 들어왔어. 갑자기 폭풍이 일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울리고 번갯불이 비치고 그리하여 대기가 맑아졌어.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 나는 결심을 했어. 젖은 정원에 빗물이 떨어지는 오렌지나무 밑과 비에 젖은 석류나무와 파인애플 나무 사이를 걸으면서 눈부신 열대의 새벽이 다가왔을 때 나는 이런 판단을 내렸어. 지혜인 내 말을 들어봐요. 그것이 그때 나의 위안이었고 나에게 올바른 길을 제기한 참된 지혜였어. 유럽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은 생기를 되찾은 나뭇잎 사이에서 속삭였고 대서양은 영광된 자유의 포효를 지르고 있었어. 오랫동안 메마르고 타고 있던 내 가슴은 파도 소리에 부풀어 혈기에 뛰고 내 생명은 부활을 갈망하고 영혼은 신선한 호흡에 굶주려 있었어. 희망이 소생하는 것을 봤어. 새 생활의 가능성을 느꼈지. 정원 구석에 있는 꽃에 덮인 아침 문을 통해서 나는 하늘보다도 푸른 바다를 바라봤어. 옛 생활이 저 너머에 있고 뚜렷한 전망이 이렇게 전개됐어. 가거라 하고 희망이 외쳤어. 그리하여 다시 유럽에서 사는 거야. 거기서는 내가 어떤 더러운 짐을 지고 있는지 모를 것이야. 미친 사람을 영국으로 데려가서 적당한 간호와 경계를 해서 돈필드에 가둬두는 거야. 지금까지 너의 오랜 고생을 무시하고 내 이름을 더럽히고 너의 명예를 짓밟고 너의 청춘을 어둡게 한 저 여인은 너의 아내가 아니고 너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야. 그녀의 상태에 관한 것을 돌봐주기만 한다면 신과 사람의 도리가 요구하는 것을 너는 다 한 셈이야. 그녀의 신원이나 너하고의 관계 같은 것은 망각 속에 묻어버리는 거야. 이것은 아무한테도 알릴 필요가 없어. 그녀를 안전하고 안락하게 해줘. 그녀의 비열을 은밀한 장막 속에 감춰두고 그녀의 곁은 떠나는 거야. 나는 정확히 그 암시대로 행동했어. 나의 아버지와 형은 나의 결혼에 관한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았지. 왜냐하면 결혼을 알리는 나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증오를 느꼈고 상대방 가족들의 성격과 체질로 봐서 내 앞에는 저주받은 장래가 펼쳐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에 붙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야. 또한 아버지도 곧 자신이 택한 나의 아내의 추문으로 인해서 그녀를 며느리로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하셨지. 그래서 나의 결혼을 공표하기는커녕 나와 마찬가지로 숨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그녀를 영국으로 옮겨왔어. 괴물을 태우고 오는 항해였기 때문에 지독한 여행이었어. 돈필드까지 데려와서 3층에 무사히 가두고 나니 마음이 놓였어. 그 비밀의 구석방을 그녀는 10년 동안이나 야수이굴 악마의 집으로 삼고 살아왔어. 간호인을 택하기가 무척 힘들었어. 믿을 만한 충실한 사람을 구해야만 하니까 말이야. 그녀가 비명을 지르면 아예 비밀은 탄로나거든. 그리고 때로는 며칠이고 몇 주일이고 제정신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나한테 욕지거리를 퍼붓는 거야. 마침내 그림스비 정신병자 수용소에서 그레이스 프로를 고용해왔어. 그레이스와 외과의 카터만이 내가 비밀을 털어놓은 두 사람이야. 하긴 페어팩스 부인도 무엇인가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을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어. 대체로 그레이스는 훌륭한 간호인이었어. 때로는 고질화된 그리고 불쾌한 직업으로 인해서 을에 따르기 마련인 결점 때문에 불침번이라는 사실마저 잊어버리고 잠자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때도 가끔 있긴 하지만 광희는 교활하고 고약하기가 짝이 없어서 지키는 사람이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거든. 한 번은 그녀의 오빠를 찌르고 나서 칼을 감춘 일이 있었고 열쇠를 입수했다가 밤중에 빠져나온 일도 2번 있었어. 첫째 번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불태워 죽이려고 했고 당신을 찾아가서 소름을 끼치게 한 것이 그 둘째 번이야. 당신을 지켜준 신에게 감사하는 바이지만 그때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보고 격분했던 거야. 그 옷을 보자 자신의 신부 시절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었겠지.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을 저질렀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 오늘 아침만 해도 내 목에 덤벼들었던 그녀가 나의 비둘기인 제인의 침대 위를 검붉은 얼굴로 넘겨다봤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 그녀를 이곳에 숨겨놓고 나서 당신은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잠깐 그가 말을 멈추는 동안 내가 물었다. 어디로 갔느냐고. 나는 도깨비불로 모습을 바꿨어. 3월의 바람의 요정처럼 정처 없이 방황했어. 대륙으로 건너가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어. 항상 나의 염원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선량하고 총명한 여성을 찾는 것이었어. 돈필드에 두고 온 난폭한 것과 대조되는. 그러나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당연히 결혼할 수 있으며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어. 당신을 속인 것처럼 속이려는 것이 나의 본뜻은 아니었어. 있는 대로 다 털어놓고 떳떳하게 청혼할 생각이었지. 나는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자유를 갖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저주받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긴 해도 내 입장을 이해하고 기꺼이 나를 받아들일 여성이 발견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었어. 그래서요? 당신이 무엇인가 열심히 알고 싶어 할 때는 제인, 언제나 나를 미소 짓게 해. 조바심치는 새처럼 눈을 뜨고 상대방의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그의 마음을 읽으려고 한다를 하거든. 그런데 말하기에 앞서 그래서요.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말해줘야 해. 이 말을 당신이 즐겨 쓰는 짧은 말이지만 이것은 나에게 무한한 말을 짓거리게 해왔어. 왜 그런지 나도 알 수 없지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나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지요? 무엇을 알고 싶은 거지, 제인?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았는지, 그 사람한테 청혼을 했는지, 상대방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사람한테 구원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대답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명의 책에 기록될 거야.
10년이란 긴 세월을 이 나라의 수도에서 저 나라의 수도로 방황했어. 어떤 때는 성 페테르스부르에, 또 파리엔 좀 자주 가고, 때로는 로마와 나폴리를, 그리고 플로렌스를 방황했어. 돈은 충분하고 명문이라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교계를 마음대로 택할 수가 있었어. 어떤 모임에서도 나를 거절하지는 않았어. 나는 영국의 기부인, 프랑스의 백작부인, 이탈리아의 기부인, 독일의 백작부인들 사이에서 이상적인 여성을 찾았어. 그러나 헛사였어. 가끔 순간적이나마 내 꿈의 실현을 알리는 시선을 포착하고 목소리를 듣고 자태를 볼 때가 있긴 했지만 그 꿈은 곧 깨어지곤 했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 무결한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다만 나에게 적합한 상대, 저 그리오울의 여인과 대조적인 상대를 갈망했을 뿐이야. 그러나 헛된 갈망이었어. 설사 내가 자유로운 처지라 해도 나는 결혼의 위험과 공포와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여인들 가운데서는 결혼해달라고 권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실망해서 자포자기했어. 바람을 피우려고 했으나 방탕할 수는 없었어. 그것은 내가 싫어했던 바요. 지금도 싫어하는 바야. 그것은 나의 서인도에 몇 살이나가 할 짓이야. 방탕과 그녀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는 쾌락을 즐기는 동안에도 나를 억압했어. 난행에 가까운 향락은 그 어느 것이나 그녀의 악덕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삼갔어. 그러나 고독한 생활을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정부를 만들려고 했었지. 첫 번째 택한 것이 세리누바랑이었어. 돌이켜보면 자신이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이었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서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그 뒤에 또 두 여인과 사귀었어. 지아친타라는 이탈리아 여인과 클라라라는 독일 여자였는데 모두 미인으로 이름난 여자였어. 2, 3주가 지나고 나니 그들의 아름다움이 나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게 되었어. 지아친타는 주책이 없고 난폭해서 석 달이 지나자 지쳐버렸어. 클라라는 정직하고 얌전하긴 했으나 둔하고 머리가 비고 감동이 없어서 나의 취미와는 전혀 맞지가 않았어. 좋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을 주고 그녀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나니 정말 살 것 같았어. 그런데 제인, 지금 당신 얼굴을 보니 나를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군 그래. 나를 매정하고 주책 없는 방탕자로 보고 있지. 그렇지? 정말이지.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이 여자 저 여자 정보를 바꿔가며 생활하고 나서도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나한테는 그래. 그러나 좋아하지는 않았어. 비굴한 생활 태도였어.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 정부를 갖는다는 것은 노예를 사는 것 다음으로 나쁜 짓이야. 정부와 노예는 그들의 천성과 지위 때문에 천박하기 마련인데 그들과 가까이 사귀게 되면 자연 이쪽도 타락하게 돼. 지금 나는 세리는 지아친타, 클라라와의 동거 생활을 기억조차 하기 싫어. 나는 그의 말에서 진실성을 느꼈다. 그리고 거기서 확실한 추리를 할 수가 있었다. 즉, 내가 어떤 핑계로든 어떠한 정당화로든 어떤 유혹으로든 그 여인들의 후계자가 되어 정부가 될 정도로 자신을 잊고 지금까지 마음에 새겨온 모든 교훈을 잊는다면 저희는 언젠가는 지금 그 여자들에 대한 회상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나를 생각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했을 뿐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느끼는 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이것이 실현에 처했을 때의 마음속에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다짐했다. 자, 제인, 어째서? 그래서요 하고 말하지 않지? 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사뭇 엄숙한 표정이야. 아직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이제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지난 1월 정부들과 손을 끊고 쓸데없는 방랑과 고독한 생활의 결과로 인한
쓰라린 마음으로 절망 속의 모든 인간, 특히 여성에 대해서 시들한 생각을 가지고 영무 때문에 영국으로 돌아왔어. 어떤 추운 날 오후 나는 돈필드 저택이 보이는 데까지 말을 타고 왔었지. 소름이 끼치는 곳. 나는 거기서 평화도 즐거움도 얘기하지 않았어. 회의로 가는 길의 돌층계에 조용하고 작은 것이 앉아 있는 것을 봤어. 나는 그 맞은편에 있는 가지를 자른 버드나무 옆을 지날 때처럼 무심코 지나쳤어. 이것이 장차 나에게 어떤 것이 되어지리라는 예감조차 없었어. 나의 인생을 심판해줄 여성이 겸손한 태도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의 내심은 느낄 수가 없었지. 메스로아가 넘어졌을 때 그것이 다가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 어린아이 같은 가냘픈 모습. 풍방울새가 내 발밑에 날아와서 작은 날개를 나한테 기대려고 하는 줄 알았어. 나는 험상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도 그것은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 이상하게도 끈기 있게 내 옆에 서서 당당하게 바라보면서 말을 하는 것이었어. 나는 그 손으로 도와주는 도움을 받아야만 했어. 그래서 도움을 받았지. 그 연약한 어깨를 짚었을 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싱싱한 생기와 의식이 나의 체내에 스며들었어. 이 요정이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것을, 밑에 있는 나의 집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었어.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것이 네 손에서 벗어나 어두컴컴한 생울타리 밑으로 사라지는 것을 봤다면 나는 무척 서운했을 거야. 그날 밤 나는 당신이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어. 제인, 아마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겠지만 이튿날 당신이 복도에서 아델로와 놀고 있는 것을 30분가량 지켜봤어. 내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날은 눈이 와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 나는 내 방에서 문을 조금 열어놨었지. 그래서 말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고 동작도 볼 수가 있었어. 얼마 동안 당신의 주인은 아델로한테 향해 있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 그런데 당신은 정말 아델로에게 끈기 있게 대했어. 오랫동안 그 애를 상대로 얘기하고 즐겁게 해줬어. 겨우 그 애가 곁을 떠나자 깊은 생각에 잠겨서 복도를 거닐기 시작했어. 가끔 창가를 지나면서 밖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기도 하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다시 천천히 거닐면서 꿈을 꾸고 있었어. 그 백일몽은 어두운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해. 가끔 당신 눈에는 깊은 빛이 스쳤고 얼굴에는 온화한 흥분이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슬프고 화나고 우울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어. 오히려 당신 표정은 청춘의 혼이 날개를 뻗치고 희망의 비상을 하며 이상의 천국으로 오르는 아름다운 생각을 나타내고 있었어. 홀에서 하인들한테 말하는 페어팩스 부인의 목소리에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때 어쩌면 그렇게 자신에게 대해서 묘한 웃음을 웃었지. 제인, 당신의 미소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었어. 그것은 대단히 예민한 것으로 자신의 방심 상태를 멸시하는 것 같았어. 마치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나의 아름다운 환상은 모두 멋진 것이지만 그것이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내 머릿속에는 장미빛 하늘과 꽃이 만발한 푸른 에덴 동산이 있어도 그러나 밖에는 피할 수 없는 험난한 길이 발밑에 있고 주위에는 부딪혀야 할 검은 폭풍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당신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페어팩스 부인에게 할 일이 없느냐고 물었어. 매주 하는 가계부 계산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해. 나는 당신이 보이지 않아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 초조하게 당신을 내 방으로 부를 수 있는 날, 밤을 기다렸어. 나는 지적인 미식가여서 이 진귀하고 통쾌한 사람과 진실한 친구가 된다는 만족감을 두고두고 맛보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이 꽃을 사양치 않고 손에 넣어 함부로 다룬다면 꽃은 시들어서 신선한 매력이 사라지지 않을까 해서 불안스러운 생각으로 마음을 괴롭혔어. 그때 나는 그것이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이 아니고 부서지지 않는 보석에 새겨진 찬란한 꽃과도 같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당신을 피하면 당신은 나를 찾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알고 싶었는데 당신은 나를 찾지 않았어. 당신은 책상이나 화가처럼 공부방에 묻혀 있었어.
우연히 만나면 신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사를 하고 지나치곤 했어. 그 당시 당신의 표정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었어. 하지만 제인 당신은 병이 아니었으니 침울한 것은 아니었지. 허나 희망도 없고 현실적인 즐거움도 없었기 때문에 들떠 있을 수는 없었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도대체 내가 안중에 있는지 나는 그것을 찾아보려고 작정했어. 당신이 얘기할 때면 눈빛에는 즐거움이 깃들어 있고 태도가 상냥했어. 그래서 사교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었어. 당신을 울적하게 한 것은 너무 조용한 공부방과 당신의 지루한 생활이었어. 나는 당신한테 친절해지려고 마음먹었어. 그랬더니 친절은 감정을 자극하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씨가 순해졌어. 내 이름이 당신 입술에서 즐거운 어조로 불려질 때 나는 기뻤어. 그때 나는 당신과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 여간 즐겁지 않았어. 제인, 그런데 당신은 이상하게 주저하는 빛을 보였어. 약간 당황하면서 의아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어. 나의 들뜬 기분이 어떤 것인지, 내가 주인 역할을 해서 엄해질 것인지, 혹은 친구 역할을 해서 친근해질 것인지 당신으로선 알지 못했어. 그런데 나는 당신이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첫째 번 역할은 할 수 없었어. 내가 다정하게 손을 뻗으면 당신의 젊고 동경에 찬 얼굴에는 활짝 핀 빛나는 행복의 빛을 띄었기 때문에 그때 당신을 껴안고 싶은 심정을 억제하느라고 무척 애를 썼어. 그때 얘기는 그만두세요. 나는 슬그머니 눈물을 닦으면서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그의 말은 내게 고통을 주는 것이었다. 내가 해야 할 바를, 그것도 빨리 서둘러야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추억담이라든가 감정의 설명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점점 곤란하게 만들 뿐이었다. 할 필요가 없겠지, 제인. 현재가 이렇게 뚜렷한데, 그리고 미래가 이처럼 밝은데 과거 일을 생각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 이 들뜬 단언을 듣는 순간 나는 몸서리를 쳤다. 지금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 알 거야. 그렇지? 그는 말을 계속했다. 청장년기와 장년기를 반은 비참하고 반은 고독한 가운데서 보내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어. 당신을 발견한 거야. 당신은 나와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며 보다 나은 내 자신이며 나의 착한 천사야. 나는 강한 애정의 끈으로 당신한테 묶여 있어. 나는 당신을 선량하고 재주가 있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는 강렬하고 진지한 정열이 생겨났어. 이 정열은 당신에게 기울어져 당신을 나의 중심과 생명의 원천으로 끌어들이고 내 존재로 당신을 감싸고 강력한 불꽃으로 타올라 당신과 나를 하나로 융합시키는 거야.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 사실을 느끼고 알았기 때문이야. 너에겐 이미 아내가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은 조롱하는 말에 지나지 않아. 나에겐 소름이 끼치는 악마가 있을 뿐이라는 것은 당신도 알잖아. 당신을 속인 것은 내 잘못이지만 그것은 완강한 당신 성격이 염려됐기 때문이었어. 편견이 일찍 뿌리를 박을까봐 걱정했지. 위험한 비밀을 털어놓기 전에 당신을 안전하게 손에 넣을 생각이었어. 비겁한 방법이었지. 지금 생각처럼 우선 당신의 고결한 성격과 관대한 마음에 호소했어야만 될 걸 그랬어. 자신의 괴로운 생애를 감추지 않고 털어놓고 보다 높고 보다 가치 있는 생활을 갈망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성실하게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한 성실하게 마음으로 사랑을 받겠다는 결심을,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내 마음을 보였어야만 했어. 그래서 나의 진실한 맹세를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당신도 맹세하도록 간청해야 할 것을 그랬어. 제인, 이제 맹세를 해줘.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제인? 나는 하나의 시련을 겪고 있었다. 빨갛게 불에 탄 무쇠손이 내 생명에 급소를 쥐고 있었다. 고토와 암흑과 불꽃의 무서운 순간이다. 이 세상의 누구도 지금 내가 사랑받는 것 이상으로 사랑받기를 원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처럼 사랑해주는 사람을 나는 절대적으로 숭배했다. 그러나 나는 사랑과 우상을 버려야만 했다. 하나의 엄한 말이 나에게 감당하기 힘든 의무를 말했다. 떠나라. 내 마음이 외쳤다. 제인, 내가 당신한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겠지? 이것만 약속해주면 돼. 나는 당신의 것이 되겠어요. 로체스터 씨라고. 로체스터 씨, 저는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어요. 다시 오랫동안 침묵이 계속됐다. 나를 슬프게 하고 불길한 공포로 돌처럼 싸늘하게 하는 조용한 어조로 그는 입을 열었다. 그것은 일어나려는 사자의 숨결과 같았다. 제인, 당신은 이 세상을 이 길로 살아가고 나는 저 길로 가란 말이요? 지금 그 생각으로 있어? 그래요, 로체스터 씨. 제인 너무하는군. 이건 죄악이야. 날 사랑한다고 해서 죄악은 아닐 텐데. 당신한테 복종하면 죄악이 돼요. 험상스러운 표정이 눈썹을 찌푸리게 하고 얼굴을 스쳐갔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고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온몸이 떨리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마음만은 견고했다. 잠깐만 제인. 당신이 가고 난 뒤에 무서운 나의 생활을 생각해봐. 당신과 더불어 모든 행복이 산산이 찢어져.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이 뭐야? 아내로서 3층에 광인이 있을 따름이야. 차라리 나더러 저 교회 묘지에 있는 시체한테로 가라고 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인? 어디로 발길을 돌려야 반려자와 희망이 있지?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신과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늘을 믿어요.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래요. 그렇다면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건가? 그렇다면 날더러 비참하게 살다가 저주받고 죽으라고 선언해줘. 그는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이 죄짓지 않고 살기를 권하며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라요. 그건 나한테서 사랑과 순결을 빼앗아가는 거야. 당신은 나를 다시 정열해서 유격으로, 손에서 악으로 몰아넣는 거야. 로체스터 씨, 저 자신이 그런 운명을 갖고 싶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도 권할 수는 없어요. 우리들은 노력하고 인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당신을 잊기 전에 당신은 나를 잊어버릴 거예요. 그것은 날더러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말하라는 거야. 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야.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당신은 내 면전에서 곧 변하리라고 말하고 있어. 당신 판단에 곡해가 있든지 아니면 견해에 심술궂은 점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입증하고 있어. 친구를 절망으로 추방하는 것이 단지 인간 법칙을 배반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인간 법칙을 배반했다고 해서 하나도 손해보는 사람은 없지 않소? 나와 함께 산다고 해서 분개할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당신에게는 없으니까 말이오.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나의 양심과 이성도 나를 배반하고 그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나를 책망하였다. 양심과 이성은 감정만큼 고조되었고 감정은 미친 듯이 외쳤다. 승낙해. 그의 비참함을 생각해봐. 그의 위험도 생각하고 혼자 남게 될 그의 모습을 생각해. 앞뒤를 가리지 않는 그의 성질과 절망 뒤에 올 무모한 행동을 생각해봐. 그를 위로하고 구하고 사랑해줘.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것이 되겠다고 고백해. 누가 이 세상에서 너를 염려해 주겠어? 누가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가슴 아파하겠어? 그러나 나의 대답은 굴하지 않았다. 내 일은 내 자신이 돌볼 거야. 친구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을수록 나는 더욱 자신을 존중하는 거야. 나는 신이 부여하고 인간이 인정한 법칙을 지켜나갈 거야. 나는 올바른 정신으로 지금처럼 미치지 않았을 때에 내 자신이 인정한 도의를 고수할 작정이야. 법칙과 도의는 유혹이 없을 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지금처럼 육체와 혼이
엄격한 법칙과 도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것이 준엄하긴 하나 침범할 수는 없어. 만약에 내가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깬다면 그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야.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어. 이제 와서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면 나는 올바른 정신이 아니야. 완전히 미쳐서 혈관은 불이 통한 듯이 뜨거워지고 심장의 고동은 셀 수 없이 빨라졌기 때문이야. 지금까지 쌓아올린 견해와 이미 다져놓은 결의만이 지금의 내가 지켜야 할 바야. 여기에 내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했다. 로체스터 씨는 내가 그렇게 한 것을 내 얼굴에서 읽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때만은 화풀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 다가와서 내 팔을 잡더니 다음에는 허리를 잡았다. 타는 듯한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봤는데 그 순간 나의 육체는 난로의 열풍과 불을 쪼인 보리그로 모양으로 힘이 쭉 빠졌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아직 침착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끝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인간의 혼은 다행히 눈이라는 통역자를 가지고 있다. 가끔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으나 역시 진실한 통역이다. 나는 눈을 들어 그의 눈을 쳐다봤다. 그의 무서운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 나는 무심코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붙잡은 것도 아팠거니와 내 몸도 기진맥진했다. 그는 이를 부드득거리며 말을 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연약하면서 이렇게 완강한 사람은 처음 봤어. 내 소나기에서는 한 줄기 갈대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이 말이오. 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꺾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꺾고 찢어발기고 짓밟는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저 눈을 봐. 단호하고 격렬하고 자유로운 빛이 비치는 것을 봐. 용기 이상의 것이 단호한 승리감을 지니고 나에게 도전하고 있어. 그 울타리는 설사 내가 어찌할 수 있다 해도 저 난폭한 아름다운 야수는 잡을 수 없어. 그 약한 감옥을 부숴봤자 난폭한 죄수를 놓칠 따름이야. 주거의 정복자는 될 수 있을지라도 내가 그 집의 소유자로 자처하기 전에 집주인은 이미 천국에 가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은 의지와 정력과 덕과 순결을 갖춘 당신이야. 당신의 연약한 육체뿐만이 아니야. 당신이 생각만 있다면 제발로 사뿐히 걸어와서 내 가슴에 기댈 수도 있으련만. 억지로 붙잡는다면 무슨 연기와 같이 내 손에서 빠져나갈 거야. 내가 당신의 향기를 맡기 전에 당신은 사라지고 말겠지. 오, 와줘요, 제인. 제발 나에게 와줘요. 이렇게 말하면서 붙잡고 있던 나를 놓아주면서 다만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그 표정은 미친 듯이 붙잡혀 있을 때보다 더 대항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굴복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나는 그의 분노에 꺾이지 말고 그의 슬픔에서 빠져나와야만 했다. 나는 문 쪽으로 물러났다. 가는 거요, 제인? 그래요, 가겠어요. 나를 버리고 그래요. 나한테 와주지 않겠어? 나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 나의 깊은 사랑도, 나의 비통한 고민도, 미친 듯한 나의 기원도 당신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가겠다고 단호하게 대답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가요. 허락하겠어. 그러나 이것만은 잊지 말아요. 당신은 나를 고민 속에 남겨두고 간다는 것을. 당신 방으로 돌아가요. 내가 말한 것을 곰곰 생각해보고 내가 겪는 고민의 눈길을 돌리고 나의 처지를 생각해줘. 그는 돌아서서 소파 위에 얼굴을 묻었다. 아, 제인, 나의 희망, 나의 사랑,
나의 생명. 고뇌의 소리가 그의 입술에서 튀어나왔다. 그리고 나서 가라앉은 굵은 목소리로 흐느꼈다. 나는 이미 문에까지 와 있었다. 그러나 나는 발길을 다시 돌렸다. 물러날 때와 마찬가지로 단호하게.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쿠션에서 내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그의 볼에 입을 맞추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신의 축복이 사랑하는 당신에게 있기를. 위험과 악으로부터 신이 당신을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서 충분한 보답이 있기를 빌어요. 귀여운 제인의 사랑이야말로 최상의 보답이야. 그것이 없어지면 내 가슴은 찢어질 거야. 그러나 제인은 앞으로도 나한테 사랑을 주겠지. 숭고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그가 피가 솟구치는 얼굴로 눈에 불꽃을 튀기더니 벌떡 일어나서 두 팔을 벌렸다. 그 순간 나는 그의 포옹을 피하고 방을 나왔다. 영원히 안녕히 계세요. 그를 떠날 때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절망적인 나의 외침이었다.